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오늘 자정에 만료됩니다.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기현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정치권은 주말에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공수처가 자고 우면하면서 시간만 흘려보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 엄동설안에 밤새워 관저 앞을 지키며 체포를 명하는 국민을 믿고 나서십시오.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논란투성이에 체포영장을 흔들면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것은 국가적 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무리한 강제 집행 시도가 반복된다면 사회 혼란은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오늘 자정이면 끝나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걸 오늘 중에 재집행을 할지 아니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애당초에는 아마 오늘 계획이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주말 휴일 때는 하기 어렵고, 다만 이제 분위기를 보면 양쪽 지지자가 또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다가는 경찰의 어떤 물리적 협조 없이는 공수처 자체만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지난번 경찰이 동원했던 병력을 보면 기동대 이외에 수사관들이 있는데, 기동대는 사실 집행에 현실적으로 직접적 동원은 불가능해요. 행정경찰이기 때문에 사법경찰 관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수사관들을 더 차출해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물리적 지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현실적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사권이 없다는 그 정치권의 그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일부 법원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체포영장 집행해서 48시간의 영장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또 법원에서 심사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가 아마도 임의 수사로 전환하거나 또는 경찰에 이첩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만약에 수사권을 고집한다 그러면 사전 구속영장으로 갈 것이지 아마 오늘 집행은 안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경우에는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응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밝히겠죠. 그다음에 체포영장 발부 단계에서 있었던 그 영장 기재 내용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 문제는 아마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공수처 입장에서도 수사권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경찰과 어떤 식의 협조를 해야 될지 또는 아예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지 이 부분에 대한 먼저 입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번 계엄 사태 수사를 통해서 공수처가 어떤 다소 존재감 부각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수처가 공수처 법에 따라서 예. 경찰이 내란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건을 이첩받았고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의 의제에서 내란죄가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고, 나머지 내란죄라는 게 단독 범죄가 아닙니다. 집단 범죄인데 집단 범죄에 있어서 관련된 사람들은 법원에서 영장을 통해서 다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사유에 있어서 윤석열 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으나 불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체포영장 자체도 지금 그 이의제기한 게 기각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원은 지금 헌법적 근거에 따라서 법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법에 맞서서 지금 그냥 본인들 스스로 법을 창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정말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또 한 번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뭐가 무리한 수사인지 모르겠어요. 네. 늘 국민들이 이런 생각할 겁니다. 내란죄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는 곱씹어야 돼요. 형법상 내란죄가 최고의 형벌을 둡니다. 사형, 무기, 징역, 무기 금고. 예. 최고의 처벌 조항이 사형이면 이거는 흉악도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최극단의 흉악 범죄를 저지른 어떤 그 범죄에 혐의가 있는 사람이 뭘 무리해서 수사를 받는다고 하죠? 저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하나만 좀 설명드릴 것 같은데, 예. 이게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조인들도 이게 갑론을박이 있어요. 물론 갑론을박 다 타당한 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란죄는 집단 범죄입니다. 내란죄는
뭐 살인, 폭행 이렇게 하나의 행위 유형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모의도 하고 그 내란죄를 구성하는 걸 보면 거기에 권리 공무집행 방해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리 직권남용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폭행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내란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내란죄 하나가 성립되면 나머지 성립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데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공범은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국회에 관련돼서 공무를 집행 방해했다는 혐의가 있으니까 그다음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해가지고 내란죄 수사 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 그 직권남용죄를 매개로 수사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을 공무원에게 시키는 거잖아요. 이건 내란죄에 그냥 원래 들어있는 행위 유형이에요. 따라서 이거를 별도로 끄집어내서 이거를 매개로 해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수사한다. 이렇게 되면은 내란죄는 모든 걸 다 수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폭행에 대한 공범 갖고도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안 된다는 거지 이거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한번 공수처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게 재판 때까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런 이유들을 들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건 위법하다라면서 이제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법원은 이제 적법하다면서 기각을 했어요. 어떤 근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넣었는데요. 일단 어제 결정이 나온 것은 서부지방법원에 넣었던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이 네. 나온 것이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견을 손을 들어주지 않고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기각 결정을 하게 된 이유에 있어서는 일단은 서부지방법원의 이의 신청이라고 한 것 자체가 실상 규정은 없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죠.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준항고 규정을 끌어다가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런 형태로 진행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한 부분이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서부지방법원에 한 것이 맞지 않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에서는 1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부지방법원으로 한 것은 너무 자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서부지방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어쨌든 대통령실과 관저의 소재지가 서부지방법원의 관할이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장에 나왔던 문구 중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하는 규정 이것이 굉장히 위헌적이다라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예. 그 규정을 넣은 이유는 어떤 법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뭐 이유라든지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바가 있고 그리고 내용을 좀 검토를 해서 대법원에 재항고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통 체포영장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보통 체포가 되고 난 뒤에 체포 적부심을 구하는 경우지 이번처럼 이렇게 체포영장이 공개적으로 집행되는 경우는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이의 신청을 법원에 냈던 건데 기각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재항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원의 판단이 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죠. 체포영장 발부되고 소위 말하는 뭐 이의 신청이라는 게 사실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구금이나 뭐 이신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네. 아마 아마 이제 항고로 받아들여서 심리를 한 것 같고 기각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답변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관할 왜 서부지법으로 갔느냐 관할 위반의 위법을 주장했을 것이고 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소법 110조, 111조를 적시한 부분도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신청했는데 이 전부를 다 기각한 겁니다. 재항고를 한다고 해도 이 전제가 달라질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 나올 리가 없고요. 관할의 문제든 뭐 수사권의 문제든 110조, 121조의 문제든 논란이 있고 그런 해석이 있는 부분이 일부는 있지만 절대 다수의 법조인들, 법률가들 그리고 법원의 판단은 일관됩니다. 이거 대법원이 가든 아니면 이후에 정식 본안 재판에서 다시 이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수사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여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거는 형사 7단독 판사께서 아마 이의 신청에 대해 판단하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이의 신청이라는 것은 사실 법률상 권한이 없어요. 이의 신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럴 권한이 없다고 해서 그냥 기각하면 돼요. 각하하거나. 예. 근데 거기서 판단까지 하셨잖아요. 권한이 없는 신청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판단을 하는데 거기서 판단을 실제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장 전담 판사 한 분이 어떤 영장을 발부했는데 거기서 판사 한 분이 이제 이런 판단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의 입장은 맞지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권한이 없으면 그냥
준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기각하면 될 것을 거기에 본인 생각을 거기에 적으셨다는 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어떤 글쎄요 공정력이 있는지는 제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기각을 하면 되지 어떤 아니, 판단까지 법적이라는 게 했다는 그런 그러지만 지적이신데. 이 재판부나 이 사법부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본적인 시스템은 입법, 행정, 사법입니다. 사법부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한 축을 이루고 있죠. 지금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사법부에서 말씀한 대로 이례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예. 체포영장에 임해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알아듣지 못하냐? 왜 당신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줘야만 수사나 어떤 이런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치에 반하는 행동을 그만할 것이냐? 예. 라는 차원에서 사법부가 나섰다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판사들이 그거를 설명하는 게 불법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적법한 절차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또 사법 과잉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그 판사님의 물론 뭐 당연히 존중을 합니다만은 예.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216조에 보면 조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그러니까 체포할 때 그 법원에 별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이 경우에도 110조, 100에서 112조는 준용한다라는 준용 규정이 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체포를 위해 수색할 때도 그때도 아까 말씀드린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간수자 등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준용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에 대해서 그냥 해석에 불과하다고 하신 그 판사님 말씀이 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호처가 실탄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추미애 의원 얘기였는데요. 이 박종준 경호처장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진상조사단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포 명령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추미애 의원이 한 건데 어떤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추가로 얘기를 하진 않았고요.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영상을 통해서 또 반박을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아마 경찰 특수단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뭐 단장급인지 아닌지 몰라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아마 분명히 질문을 했을 거예요. 질문을 해서 그 대답이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또 다른 후속 기사 등 또는 문제 제기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글쎄 발포 명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극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근거가 있고 이 근거가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라고 어떤 판단이 될 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아직까지는 담당자가 그렇게 한 일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 저분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될 듯한데 예. 앞으로도 정치권에서는 물론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근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사병이라고까지 비판을 하면서 경호처를 해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단 뭐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그 헌법에 근거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경호처가 군경의 경호력을 활용해서 막았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사병으로 느껴지죠.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법에 움직이는 경호처지 윤석열 등에 관한 경호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헌법상의 예외로 두고 있는 내란 죄에 대한 피의자입니다. 예. 그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경호권을 발동한다는 것은 사병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고요. 그다음에 발포 명령에 대해서도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이 최근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게 신빙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들의 말을 어떻게 믿죠?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최근에 경호처장도 입건이 됐죠. 예. 그다음에 삼청동 안가 모임에도 같이 있었던 거 있었죠. 돌이켜보면 김민석 의원이 비상겸이 있을 것이다. 저조차도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비상겸이 있었죠. 김어준 씨 나와서
암살조, 예. 체포조 얘기 나왔죠. 저도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노상훈 씨 수첩에서 백령도 사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 우리 상상 이상의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제보를 그냥 허투루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는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신뢰를 네. 저버릴 수 없어서 결국에는 이 자체도 저는 확인이 필요한 사안 같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의혹 제기뿐만이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이 경호처장을 직위 해제하고 또 경호처를 향한 지휘권을 발휘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권한대행의 대행에 이 권한이 어디까지냐 결국 이 논란이에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그 전제하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지금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이후에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일은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부분을 대행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관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예. 경호를 똑같이 받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직무라기보다는 실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우를 받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번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나가기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국무총리실 이 세 군데 공문을 보냈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체포 과정에 있어서 협조를 해달라라는 내용이었는데 예. 말 그대로 협조 공문이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공수처에서도 민주당과 같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다라고 명시적인 판단을 했다면 당시에 협조 공문이 아니라 어떤 명령식의 공문이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지휘권을 발휘를 한다면 이게 직권남용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은 헌법 71조에 의해서 권한 대행입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예우에 대해서 예. 대통령의 신변에 위해가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호처가 임무를 수행하면 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어떤 사법적 그 행위까지도 경호처가 나서서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았다면 이게 이 경호처법 18조 소속 공무원의 직권 남용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에게 그런 지휘, 그러니까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협조하라는 지휘를 하는 것은 예. 이 헌법이나 이 그 대통령 대행의 직무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런 지휘를 했다고 해서 직권 남용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반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처법 18조에 의해서 영장 집행을 막으면 경호처장, 경호차장 및 그 밑에 예하 부대 중간 간부 또 실제 나선 이 경호처 직원들까지 모두 이 직권남용의 범죄 처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소식인데요. 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기 탄핵이고 탄핵소추안은 글자 하나, 조사 하나를 바꾸는데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로 얼굴이 두터운 사람들입니다. 8년 전 탄핵 소추를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어디서 뻔뻔한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은 탄핵 사유는 하나도 빠진 게 없고 이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임기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은 그 관련 그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 사실은 내란이란 단어를 다 빼야 돼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이라는 단어는 내란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저희가 말하는 내란은 원래 역사책에서 내란 그러면 정권 찬탈 목적이잖아요. 그런 내란이 지금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내란은 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 국헌문란의 목적 플러스 뭐 폭동 이렇게 결합된 경우에 이제 내란죄가 성립하고 그것이 내란이거든요. 그렇다면 내란죄가 성립 안 하는데 내란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나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가 좀 다른 개념인 거고요. 예. 그래서 원래 발의할 당시에도 거의 내란죄가 성립한다라는 주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발의된 것을 토대로 토론을 했고 이 토론을 통해서 나중에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의결을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소출을 한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의원들의 토론 절차에서 적시됐던 그 탄핵 안에 있는 내용대로 가야 되겠죠. 만약에 의결 과정에서 바뀌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의결 과정에서 그대로 다 의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의원들이 그 탄핵 소추 안을 보고 본인들이 탄핵 여부에 의사결정을 한 것이지 예. 탄핵 소추 이게 만약에 내란죄가 빠졌다면 다른 의사표현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법에 따르면 보정은 할 수 있어요. 보완. 예. 그런데 보완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뭐 소추 사유를 정리했다. 그때는요. 아무도 다투지 않았어요. 국회 내에서도 의원들이 내 표결권 침탈당했다. 왜 내가 했던 때하고 다른 내용으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냐라고 문제 제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 변호인단에서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내 표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내란 행위를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다루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당시에 탄핵 소추를 할 때 그렇게 담지 않고 왜 이제 와서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권선동 원내대표한테 그거는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할 때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을 같이 해서 탄핵 소추가 의결됐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 법사위원장으로 탄핵 소추 위원으로서 헌재 요구를 했어요. 법률상 부분들은 형사재판에 다루는 게 맞고 헌법 부분은 헌법상의 어떤 위반 여부만 다루자라고 하면서 일단은 내용을 변경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2016 헌나 이래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동일성이 변경되지 않는 내용 변경은 탄핵 소추에 대한 재의결을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 동일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부분들을 이 재의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고 실상 이게 자꾸 오독이 되는 부분이 있고 억지를 쓰는데 바뀐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내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내란의 내용이. 예. 읽어드리면 이 탄핵 소추 원래 안은요. 윤석열이 위헌, 계엄선포 포고령, 군과 경찰로 해서는 안 되는 국회 등을 침탈해서 내란죄를 저질렀다. 그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므로 파면해야 한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 바뀐 탄핵 소추안 의결서가 뭐냐면 윤석열이 위헌, 계엄선포 포고령, 군과 경찰로 해서는 안 되는 국회 등을 침탈해서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 그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므로 파면해야 한다. 내란 죄와 내란 행위에 대한 부분이지 내란의 어떤 동일한 내용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이거를 가지고 뭐 국회의원들이 뭐 독해가 안 됩니까? 이게 내란죄라는 게 이게 뭐 표결을 헷갈리게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법령 그대로 똑같이 넣어야 돼요. 내란죄에 관련된 형법 87조인가요? 그 법조항 그대로 넣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란 행위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내란죄에서만 내란 행위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철회가 아니고 사실은 보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럼 형법 87조를 넣어야지만 내란죄가 성립이 되고 그래야지만 내란 행위를 쓸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변인 말씀처럼 그런 취지라면 그럼 이게 철회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내란죄라는 부분을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판단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다소 재정리를 했다는 건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때도 이 탄핵 사유를 재정리한 전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과 그때가 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 있어서는 미르 재단에 자금 이제 들어갔던 부분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적이 아니라 헌법적으로 정리를 받겠다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앞서 민주당 패널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것이 내란죄라는 것은 이번 탄핵 사건에 있어서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그런데 이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본질적인 부분에 변경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사건에 있어서 뇌물죄 일부가 빠졌던 부분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있어서 내란죄라는 것 자체를 드러내는 부분은 아예 질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렇게 헌법적인 부분으로서 정리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 탄핵안을 발의할 때부터 이렇게 넣었어야죠. 예. 그때는 계속적으로 국민들께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계, 그리고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 이제는 경호처가 내란 사병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이라는 단어로서 계속 프레임화 시키고 그리고 탄핵 소추에 있어서 가결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 빼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국민들로서도 역시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가시화되기 전에 어떤 탄핵 심리를 빨리 끝내려는 속도전에 나서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이 논리가 성립되려면 2017년에도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하셨어야죠. 예. 지금 뭐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당시 권성동 그 법사위원장 또 탄핵소추단장이 했던 얘기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당시 뇌물죄, 직권남용죄의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거고요. 이번에도 역시 내란죄를 빼는 게 아니라 내란 관련된 것을 다투는데 이것의 헌법 위반, 헌법 원칙 위반으로 주장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마치 그때와 범죄 사실이 다르고 주장이 다른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을 나가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연결시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 주장을 하는 거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미 1회, 2회 기일을 통해서 이번에 헌법재판의 쟁점을 계엄선포, 포구령 1호, 군대를 동원한 국회 침탈, 군대를 동원한 선관위 침탈,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로 정리가 됐습니다. 예. 이 내용이 지금 말하는 내란 행위의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내란죄 성립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 재판 절차를 지연하고 그래서 최대한 4월 18일 이후까지 한번 넘겨보겠다는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도 과거 27년의 사례 그리고 헌법재판, 탄핵재판의 성격 이런 걸 고려해서 그러한 내용으로 2회 준비기일에 정리가 된 거고요. 예. 2017년의 사례가 뭐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헌법재판, 탄핵재판의 헌법적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정리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리가 없고 아마 1회 변론기일 오늘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과 법 쪽에서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인데 결국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 구성 뒤에 오늘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이 논란 관련해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헌법재판관이 8인 체제가 됐고요. 헌재 지금 이번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어떤 속도를 보면 신속하게 처리를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자초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을 대응해서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법치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정 안정화와 법치의 근간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헌재가 빨리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받겠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고요. 예.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정치권에서 논박이 되는 부분들을 헌재가 정리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보시기엔 오늘 헌재가 어떤 판단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몇 가지 판단할 사안이 있죠. 예. 지금 그 체포영장에 대한 사실은 이제 그 효력 정지 가처분도 있고요. 네. 빨리빨리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다음에 제일 그 급선무는 사실은 이제 그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내란죄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유로 해서 탄핵 의결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 정족수 부분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만약 의결 정족수 부분이 느려지게 되면 이제 임명된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한 재판의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얼른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또 하나는 헌법재판의 순서 관련해서도 원칙을 정해야 돼요. 선입 선출인지 먼저 시작된 걸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정해서 하실 건지 이 부분도 사실 원칙이 없잖아요. 예. 법의 규정은 없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원칙을 정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리고 뭐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에 뭐 많이 동의를 하지만 하나는
지금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정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넘어서서 그 정당의 소속인 국회의원들이 내 표결권이 문제가 됐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탄핵 심판과 다르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란행위라는 단어를 안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내란행위라는 단어는 내란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범죄 성립 요건을 다투면서도 범죄 성립 요건을 안 다투는 척하면서 범죄 성립 요건이 문제가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 등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강하게 다툴 것이라는 의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지금 다음 달 4일까지 모두 5차례 변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의견을 밝힐 거라고 하는데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세요, 조기현 변호사님? 일단 원래 헌법재판소 심리는 당사자 피소추인이 직접 출석해야 심리가 개시될수록 돼 있고요. 이래기일에 출석 안 하면 한번 다시 연결할 겁니다. 연장해서 다음 기일에 출석 요구를 할 텐데 만약에 그 다음 기일에도 안 오면 그냥 그대로 이제 변론 절차가 진행될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2회 기일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출석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사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그 주장이 공개되는 것이 헌법재판의 어떤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아마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사회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